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취임 5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AI와 국방 예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는데요. 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에이펙 성공을 위해 영혼을 갈아 넣어 총력을 다했다며 힘을 모아준 국민들께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첫 소식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에이펙 성공을 이끈 국민에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에이펙의 가장 큰 성과로는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꼽았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분야 관세 인하, 대미 투자 연간 투자 상한 설정, 핵 추진 잠수함 협의로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을 모두 걷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닫았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해 다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에 굵직한 정상회담까지 연달아 치른 이 대통령은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선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에 대한 당부가 본격 논의됐습니다. 우리 총리님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죠. 특히 경주 에이펙이 당초 우려보다 성공적이었던 건 이름 없이 일한 현장 공직자들과 국민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고, 다 애쓰셨고 또 하다못해 현장에 계신 환경미화원, 또 해당 지방정부들, 또 경찰, 기업인들, 언론인들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힘을 모은 덕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이나 주요국과의 협상에서 공을 세운 실무진에 대한 표창 수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사는 끝났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국보호주의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거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치밀한 준비와 담대한 용기로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을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과거로 퇴행하며 출발이 다른 나라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는 건데요. 시정연설에 앞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실을 찾았습니다. 오부교인과 대통령이 차례로 인사하는 상황, 사법개혁과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으로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도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법원장님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또 선관위, 감사원, 이 국가기관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애둘러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일치 단계로 못할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보다 8.1% 증액된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해 이제라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예산안에 이 같은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과 생활, 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천억 원,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는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합치면 10조 1천억 원,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D 투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
국방 4대 강국이 되기 위한 국방 예산에는 8.2% 증액된 66조 3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과 근로감독관 증원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번에는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사유가 눈에 띕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보이콧 사유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청 로텐더홀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득 메운 국민의힘 의원들. 검은 마스크에 검은 넥타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의 근조 리본과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정치부모 국민은 분노한다!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 나온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오자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가가 목례로 인사를 할 때도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과 사전 환담장에서 인사를 나눴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불참하며 보이콧을 이어갔는데 어제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야당도 대통령을, 집권 여당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불참을 의식한 듯 의원석을 가리키며 짧게 언급했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그렇게 22분간 이어진 이 대통령의 연설 내내 대통령 앞 107석은 텅 비어 있었고 내년도 국정 운영을 책임질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은 반쪽짜리로 끝났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국민의힘의 오늘 보이콧 사유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두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 속내는 추 전 원내대표가 처벌받으면 위헌정당 해산으로 이어지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려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데에 이어 올해 국민의힘마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쓴소리를 참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국민들의 삶을 우리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듣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올해 국민의힘까지 릴레이 보이콧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쇼라며 직격했습니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야말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는 전초 작업이란 시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야당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그러나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총 3차례 변경한 데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본회의장에서 내려와달라고 요청한 것 등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속 원내대표한테 오시라고 부대표단과 함께 오시라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을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당사로 다시 가자. 이에 대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요청한 것일 뿐 표결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민주당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께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지난주 에이펙을 계기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AI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빠른 확보가 어려웠던 최신형 GPU를 무려 26만 장이나 공급하기로 했죠. 이러한 성과의 의미가 계속 회자되자 국민의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GPU 5만 장 이상 확보 공약을 조롱했던 장면들이 소환되고 있는데요. 이기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마 선언 때부터 AI 분야 100조 원 투자 정책을 제시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계 최대 수거원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해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제 AI 관련된 GPU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사야죠. 사고 네. 대체할 수 있는 칩을 지금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칩.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를 두고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던 후보들은 이 대통령의 AI 공약이 거짓말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하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GPU 5만 개 확보,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저는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방안과 26만 장 공급이라는 깜짝 발표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실력도 통찰도 바닥이 드러났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비전과 능력이 없으면 입이라도 무거웠으면 지금 부끄럽고 창피할 일은 없겠지요. 이 대통령의 AI 공약서를 찢었던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아직 26만 장 확보일 뿐 판매된 건 아니지 않냐고 평가를 유보했고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민간의 성과를 도둑질한 성과 위조라며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이 약속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빠르면 2030년대 중후반 첫 번째 핵 추진 잠수함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미 안보 분야 합의가 공개된 뒤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첫 한미 안보 협의회를 위해 한국에 온 해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한국이 최고의 능력을 갖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재확인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도 강조했는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통한 한미동맹 현대화로 우리 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기여를 늘리겠다는 의도도 담긴 걸로 보입니다. He's open to opportunities like that ensure they have the best capabilities in their own defense and alongside us as allies. 다만 잠수함의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 조선소에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고 비용도 느는 만큼 국내에서 만든 뒤 연료인 전홍축 우라늄만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핵 연료만 확보하면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해 2030년대 중후반엔 선도함, 즉 첫 번째 핵 추진 잠수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외교 국방 당국 간 실무 협의체를 꾸리고 범정부 차원의 전담팀도 구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를 공개 언급했습니다. 원자력 협정에 있는 문헌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효력 기간이 지나서 그 협정이 없어지면 일단 형식적으로 제한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헤그세스 장관을 만난 이 대통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기 내 회복을 공언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한미동맹이 더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며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픈런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얼마 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국내 기업 총수들과 공개적으로 치맥 회동을 가져 화제가 됐지요. 이후 해당 치킨 매장에서는 젠슨 황과 회장님들이 앉았던 자리에 앉기 위해 이른바 젠슨 황 오픈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라는데 화면으로 현장에 가보시죠.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한 가게 앞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치맥으로 뭉쳤던 현장입니다. 그들이 앉았던 자리, 창문에 내붙인 당시 사진, 가게 전경 모두를 담습니다. 여기 회사 근처라 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한번 앉아보겠다고 손님이 밀려들자 매장은 특단의 조치를 써붙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젠슨 황 CEO가 앉았던 자리입니다. 매장은 사람이 몰리면서 좌석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오후 2시, 문 열기까지 1시간이 남았는데도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젠슨 황 오픈런입니다. 남들은 멀리서도 오는데 가까운데 안 오면은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가서 자랑하려고 왔어요. 그 기운도 받고 저도 AI 관련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소중한 자리 꼭 한번 와보고 싶어서 시간 좀 내서 왔습니다. 문을 열고 1시간도 안 돼 매장이 꽉 찼습니다. 전화도 이제 너무 많이 오니까 수화기를 내려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바빠졌어요. 2배에서 한 3배 정도 는 것 같아요. 본사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젠슨 황이 시켰던 메뉴를 조합한 AI 세트 메뉴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기분 좋게 쉬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1호점인 본점은 주문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 주말 이틀간 문을 닫았고 가맹점 물량 확보를 위해 14개 직영점 영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젠슨 황 효과는 치킨 너머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소맥 제조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해당 기업에도 관련 문의가 늘었고 당시 시민들에게 나눠줬던 바나나 우유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딸 메디슨 황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회동 이후 치킨 등 관련 업계가 AI 특수를 먼저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에이펙이 끝난 지 사흘째인 경주에는 금관을 보러 또 황남빵을 먹으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에이펙 특수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펙 개최 기념 신라금관 특별전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 박물관 최초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까지 생긴 건 트럼프 금관 효과였습니다. 난산에 한 바퀴 돌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오늘은 오픈런하러 온 거예요. 아침 일찍. 관람객이 너무 몰리면서 관람 인원도 하루 2,500여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옛 시대 기술로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고 어제 못 봐가지고 더 기대가 컸던 것 같아서. 천마총 금관부터 황남대총 금관까지 각 지역에 있던 신라금관 6점이 104년 만에 한 곳에 모인 데다 에이펙 덕분에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라금관은 하나의 디자인의 양식이 있을 정도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맛있다며 호평한 황남빵 매장에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매장에 3시간 대기는 기본, 택배는 20일 이상 걸릴 정도입니다. 시진핑 대통령이 맛있다고 하길래 어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3시간 기다려야 된다는데. 황리단길은 평일도 거대한 인파가 몰렸고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방문해 화장품을 구매한 곳도 K-뷰티에 매료된 외국인 관광객이 잇따랐습니다. I think K-beauty and K-cosmetic is very have different products for everybody, for different skin type and skin color. 에이펙 효과는 다른 도시로도 이어졌습니다. 인근 도시 울산에도 행사 기간 관광객 4천여 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모처럼 에이펙 특수가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게 후속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그치는 게 아니고 경주 포럼을 만들어서 한류를 한껏 번창시키는, 그래서 문화 번영을 할 수 있는. 경북도는 세계 경주 포럼을 매년 열고 에이펙 기념관과 K-뷰티, K-메디컬 등 체류용 콘텐츠를 추가해 세계가 다시 찾는 경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 에이펙 회의 기간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우리나라에 최신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이틀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GPU는 미국만 쓸 것이라 말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신 GPU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최신 GPU는 미국만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최신 GPU 블랙웰 26만 장을 우리나라와 기업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지난달 31일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The new Blackwell that just came out, it's 10 years ahead of every other chip.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모두 엔비디아 GPU의 중국 공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다만 미국만 쓰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강한 표현을 동원하면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GPU 공급도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깐부 동맹을 맺고 GPU 공급을 약속받은 기업들은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공급 철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MOU를 맺은 단계여서 엔비디아가 일방적으로 깰 수도 있지만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구체화되기 전까진 GPU 공급을 철회했다고 보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로봇처럼 인공지능이 물리적 움직임을 구현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미국도 우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발언은 중국 견제용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 당시 현지 언론이 김건희 씨를 사기꾼에 빗대 보도한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한국 대사관까지 동원된 과정을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주 체코 한국 대사관이 현지 언론에 보낸 2번의 메일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마치 김건희 씨의 변호사처럼 나섰는데 대통령실 해외 홍보 비서관실 행정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협회 사기꾼.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다룬 기사가 공개된 지난해 9월 21일 오후 6시 21분. 주체코 한국대사관이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체코 형법 184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항의합니다. 특히 영부인을 사기꾼으로 지칭한 건 매우 중대한 혐의라며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기사 삭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당 일간지가 사기꾼이란 단어를 빼고 흠결 있다는 표현으로 바꾼 밤 9시 36분, 대사관은 또 한 번 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당 기사가 부적절하고 저널리즘 기준에도 맞지 않다며 거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김건희 씨의 탈세 의혹은 단순한 행정착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옹호하는 듯한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체코 법과 외교관계까지 거론하며 김건희 씨의 변호사처럼 나선 겁니다. 사기꾼이 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인신공격성 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례적인 대응의 뒤엔 대통령실이 있었습니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당시 해외 홍보 비서관실 행정관이 대사관 소속 문화홍보관에게 연락해 기사 삭제와 특히 사기꾼이란 표현의 수정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외교부 등 공식 절차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내 언론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에까지 이런 압박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인 언론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체코 언론은 끝내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직권을 남용해 대사관 직원들에게 일을 시켰다고 보고 과정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라며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피의자 신문인데요.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인사청탁 대가로 의심되는 물품을 숨긴 경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아들인 김진우 씨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무혐의 받으셨는데 지금 특검 수사 받으신 거 어떤 입장이세요? 지켜봅시다. 김건희 씨 가족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기간도 뒤늦게 소급해 연장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그제야 양평군은 1억 8천여만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 가족회사가 받은 혜택이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고 보는 특검은 특히 개발 부담금이 뒤늦게 부과된 경위에 대해 최 씨 모자를 상대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술 거부권을 쓰지는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인사청탁 관련 증거를 없앴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부기와 당선 축하카드, 현직 경찰 간부 명단이 발견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오는 과정에서 카드와 명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랑 경찰 인사 카드 누가 가져가셨나요? 이거를 왜 하셨나요?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어지럼증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앞으로 재판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특검 측은 중개 신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적극 고민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정치인을 내 앞에 데려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 충격적인 폭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곽종근 전 사령관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나섰다가 새로운 증언을 이끌어낸 셈인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신문 태도는 상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충격적 증언을 쏟아낸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작심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군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뜻하는 비상대권이 언급되던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폭탄주를 여러 잔 마셨는데 기억이 맞냐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곽 전 사령관이 다시금 강조하자 왜 다른 얘기인 기억 못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거두절미하고 그냥 의원 들어가서 문푸시고 가서 끄집어내라라는 얘기만 지금 기억이 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슨 얘기했는지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내용을 직접 방어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새로운 증언만 이끌어낸 셈입니다. 반면 자신과 김건희 씨의 호위 무사 역할을 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한 직접 신문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 없지 않느냐. 군사보호구역은 영장과 관계없이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지 않냐 등 혐의를 벗어나려는 의도가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 김 전 차장은 모두 예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집요하게 흔들고 의도한 대로 재판을 끌고 가기 위한 출석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이번에도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충전 중이던 무선 조종 자동차, 즉 RC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승지 기자입니다. 창문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놓고 창틀을 떼어낸 뒤 3층에 있던 여성을 구조합니다. 불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났습니다. 소리 두세 번 났어요. 그래서 연기 막 계속 연기가 계속 났었습니다. 한층 위에 살던 6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재민도 7명 발생했습니다. 불은 무선 모형 자동차 RC카에 장착된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난 세대 거주자가 충전 중이던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화재로 집 전체가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는데요. 배터리가 쓰인 RC카도 바퀴만 남은 채 모두 탔습니다. RC카에 쓰는 배터리는 보통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불이 붙으면 열폭주로 이어지는 리튬 배터리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고 전압이 낮은 경우 폭발력은 적을 수 있지만 발화가 시작돼 가연물에 옮겨 붙으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각각 2명이 숨졌던 지난 7월 부산 만덕동 아파트 화재, 8월 서울 창전동 아파트 화재 때는 오토바이용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중대형 배터리만 위험한 게 아닌 겁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 수시로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RC카는 배터리 셀이 망가질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이나 전기적인 충격이 가해지기 쉬운 조건에서 전지가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재충전을 할 땐 아주 자연스럽게 화재가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규격이 확인되지 않은 배터리를 싸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에서 전직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 사무실에 찾아와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다친 피해자들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에 슬리퍼만 신고 뛰쳐나온 주민이 나섰고 출근 중이던 중년의 회사원까지 몸을 던지면서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주택가 골목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습니다. 한 손으로 목을 가린 채 도망치던 여성은 근처를 지나는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합니다. 차에서 내린 양복 차림의 운전자는 119에 신고하고 또 다른 주민도 달려옵니다. 그때 골목길을 벗어난 남성이 다친 여성을 향해 달려들자 옆에 있던 주민들이 남성을 덮쳤고 깔렸던 여성은 일어나 다시 도망칩니다. 옆 건물 주민도 달려나와 합세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전직 재개발 조합장 60대 조모 씨가 조합 사무실에 찾아와 임시 조합장과 여성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조 씨는 최근 피해 여성 중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쟁이 생긴 데다가 성추행이라고 고발까지 당하니까 전 조합장이 어제는 들어와서 대판 싸웠어요. 남성은 이 길을 따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 3명이 나타나 이곳에서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출근 중이던 중년의 회사원은 흉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던졌습니다. 제압한 다음에도 손을 계속 쥔 상태에서 넘어져 있는 아주머니를 계속 찌르려고 시도를 하셔서 하나를 뺏어서 저쪽 구석, 주차장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경찰에 올 때까지 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슬리퍼만 신고 뛰쳐나와 제압을 도왔고 펴가지고 이제 칼을 뺏으려고 그 중년 남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제압을 하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압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인계를 하는 사이에 일으켜 세우니까 칼이 한 자루 더 있었고 등 뒤에. 피해자 3명은 목에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한국에 관광 왔던 일본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일본 언론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보다 6배 많다는 숫자도 나오는데요. 송서영 기자입니다. 효도 관광으로 한국에 온 일본인 모녀를 덮쳐 50대 어머니가 숨진 음주운전 사고. 일본 언론도 사고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横断歩道を渡ろうとしていた日本人親子はこちらではねられ、車もそのまま支柱をなぎ倒して10メートルほど先の生垣に突っ込んだということです。 놀란 일본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割と安全な国なのかなって思ってたから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すよね。車の運転とかがね、やっぱり日本と全然違うんで気をつけて歩か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いうのは思ってます。 한국은 음주운전 대국,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부끄러운 댓글도 달렸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너무 많다고도 집중 보도했습니다. TV 아사히는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주의를 당부해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이 사회 문제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비교해보니 해마다 한국이 일본의 대여섯 배였습니다. 등록 차량은 일본이 3배 정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격차는 15배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누군가는 억제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술 한 잔이라도 했으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좀 더 일본에서는 정착화돼 있거든요. 숨진 50대 여성 유가족은 내일 입국해 일본 대사관 측과 장례 절차를 논의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내일 열립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부산시 의회에서 항공권 영수증을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렸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원들은 빠져나가고 수행을 위해 동행한 공무원들만 책임지게 생겼다는데요. 김윤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2월 부산시 의회 의원들이 7박 8일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한다며 불가리아, 그리스를 방문했고 같은 해 10월엔 가덕신공항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모두 6,3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수사로 당시 출장비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권 영수증은 가격을 고쳐 프린터로 출력한 뒤 가짜 서류로 만들어졌고 여행사를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출장비를 부풀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 공무원 4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는데 빼돌린 세금은 의원과 의회 관계자들이 먹고 자는 데에 들어갔습니다. 숙박비를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 음식이나 뭐 숙박비 이런 거 드리죠. 여행사 측은 취재진에 의회 측에서 출장비를 부풀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부산의 다른 기초의회 5곳도 현재 추가 수사 중인데 같이 해외에 갔던 의원들은 한 명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숙박을 할 때는 등급 낮게 하든지 뭐 이렇게 세금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지방의회가 대놓고 세금을 빼돌리고 공문서까지 위조하고 있는 셈인데 공무원 노조도 의원 수행을 위해 업무 출장을 갔던 공무원들이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오늘 대구시군구 6곳에서 구의원 1명과 의회 공무원 13명 등을 4천만 원 가까운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자신의 집은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강남 4구에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집을 가진 의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윤수환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45평형이 30억 원대에 거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자신은 지역구인 동작구에 전셋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에서 재건축 추진 중인 시가 50억 원 넘는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임대를 주고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에서 전세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에 집을 사놓고 직접 사는 대신 세를 주고 있는 국회의원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강남 4구에 있었습니다. 또 서울에 집을 가진 의원은 128명이었는데 이 중 27%에 달하는 34명은 자신의 집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습니다. 특히 17명은 강남 4구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세를 준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국회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본인들이 규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경우 실거주용 주택 외엔 모두 팔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백지 신탁제 입법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바가 있는데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은 생계 문제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활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다만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실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를 고수한다면 정책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중 분쟁 조정을 신청한 고객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만약 피해 고객 모두가 배상을 요구한다면 배상금은 모두 7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유심 정보가 해킹된 뒤 고객들이 유심칩을 교체하려 몰려든 겁니다. 유심 재고가 금방 바닥나면서 상당수 고객이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독립문의 대리점, 또 노타리 대리점 그렇게 해서 두 군데 갔다가 오늘 여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고객 4,000명은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심의를 벌인 분쟁조정위는 SKT가 피해자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30만 원의 배상액에 대해선 피해자가 2천만 명이 넘고 유심 정보 등 25종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건인데다 실제 고객들이 장시간 불편과 혼란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KT의 경우에는 실제 금융사고도 발생했고 부당결제가 있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KT 해킹 당시 고객 수는 2,300만 명. 만약 SKT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다른 고객들도 조정을 신청하고 나선다면 SKT의 배상 부담은 최대 6조 9천억 원, 연간 매출의 4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SKT는 유심칩 교체와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데이터 제공 등 자발적으로 배상한 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을 수락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월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 결제와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KT는 2달이 지나서야 전 가입자 유심 교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국정원이 내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도 막판까지 대화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에이펙을 계기로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Work very hard with Kim Jong-un and with everybody on getting things straightened out because that makes sense. 국정원은 그러나 북한이 북미 대화에 대비한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받고 저울질하던 당시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출국을 막판까지 고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더 나아가 내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중국과의 사전 조율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부 북미 대화를 언급한 뒤 미국을 향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미묘한 변화로 봤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도 미국과의 대화에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평가했으며 딸 김주애는 유력한 후계자의 입지를 다지는 중이나 중국 동행 이후 잠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선 적대적 이국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 공관에 한국 단체들과의 접촉을 금지시키며 관계 개선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차라고 적힌 포장지에 쌓인 마약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달 들어서만 제주 해안에 마약 뭉치가 떠내려온 게 4번째인데 경찰은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바닷가. 나흘 전 한 주민이 갯바위 위에서 말 그림이 그려진 흰색 차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곳 해안가에서 겉에 차라고 적힌 봉지가 발견됐는데요. 안에는 투명 비닐로 포장된 사각 블록 형태의 백색 결정체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신종 마약 케타민으로 봉지 한 약 1kg은 3만 3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지난달 서귀포시 해수욕장에서도 차로 포장된 마약 뭉치가 포대자루에 담긴 채 발견됐고, 여기가 그 비닐봉지 해가지고 노란 테이프로 밴딩이 돼 있어서 밴딩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하얀 수정체 같은 게 가득 차 있었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 제주 해안에서 차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된 것은 벌써 4번째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장사한 지 10년 됐는데 이런 제주 청정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상상이 안 가고. 해경은 이번에 발견된 마약이 밀반 입중 유실됐거나 해안을 타고 유입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이제 유입되었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이라는 그 어떤 특수성 때문에 지금 어떤 수사 단서 같은 게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총 2,350여 킬로그램. 해양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면서 마약 단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일시 석방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그 주위로 통일교 교인들이 한 총재를 외치며 오열합니다. 법원이 병원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한 총재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사 지휘를 거쳐 일시 석방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총재의 구치소 밖 생활을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로 못 받고 석방에 대한 세세한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한 총재가 머물 공간을 경기 가평 천정궁이 아닌 치료를 받는 병원 내로 제한하고 병원 관계자와 한 총재 변호인 외엔 일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될 뿐더러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 요구가 있을 땐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총재에 대한 정식 공판에 돌입해 일주일에 한두 차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한 총재 측은 현재 한 총재는 녹내장 말기 상태로 실명 위기에 있다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규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에 의해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한 총재는 그간 계속 건강 문제를 강조해왔습니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도 심장 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8,500만 명.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인데요. 6년 전과 비교해보니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줄어드니 실제로 문을 닫는 영화관도 적지 않은데요. 위기를 맞은 극장들이 대형 스크린과 웅장한 음향이란 시설의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기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내려앉은 어둠 위로 불교 명상악기 싱잉볼 소리가 퍼집니다. 눈을 감고 명상에 빠진 곳은 바로 극장 안. 도심에서 체험하는 템플스테이입니다. 도심 속에서는 해야 될 일도 많고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구나. 다시 한번 선두타자가 출루에 성공합니다. 유니폼을 입은 야구 팬들이 환호하며 응원에 나선 곳 역시 극장 상영관. 3면을 둘러싼 화면이 야구장 한가운데 선 듯 생생한 현장감을 안겨줍니다. 막 너무 비싸게 현장 가는 것보다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영관을 클라이밍 체험 공간으로 꾸미거나 아예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해 영화와 상관없는 공간이 된 곳도 있습니다. 콘서트 실황 상영, 관객과의 대화, 각종 문화 체험까지. 영화만 트는 대신 딴짓을 하는 영화관들.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이 급감하면서 영화만 틀어선 생존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멀티플렉스 1위인 CGV는 올해 8개 영화관의 문을 닫았고 롯데와 메가박스도 각각 4개, 5개를 폐점했습니다. 그나마 큰 화면으로 보고픈 특별한 영화라면 영화관을 찾는 경향은 뚜렷해졌습니다. 521만 관객이 몰린 F1 더 무비의 경우 10명 중 4명이 비싼 대신 화면이 크거나 의자가 움직이는 특별관을 찾았습니다. CG가 굉장히 좀 화려하다거나 사운드가 중요한 영화 같은 거는 영화관 와서 무조건 봐야 한다. 이후에 문화예술 공연은 더 폭발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체험성이 강화된 경우에는 돈이 비싸더라도 지금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때 글로벌 흥행 대작은 영화관 건물에 대형 포스터부터 걸었지만 이젠 스마트폰 화면 속 엄지손톱만한 포스터가 최신 영화의 등장을 알립니다. 스마트폰과 OTT 그리고 코로나까지 쉴 새 없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 영화관은 관객의 발길을 다시 끌어올 신선한 딴짓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 대표팀이 LG와 한화 선수들까지 합류해 완전체로 첫 훈련에 나섰습니다. 태극마크를 대하는 각오가 꽤 진지했다고 하네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리즈를 마친 한화와 LG 선수들까지 대표팀 유니폼을 맞춰 입으면서 처음 완전체로 나선 오늘. 류지현 감독은 모처럼 내야 펑고에 나서며 훈련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생애 첫 가을 야구에서 한국 시리즈까지 경험한 문동주는 아쉬운 만큼 더 각오를 다졌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아니라 엄청 큰 아쉬움이 남고요. 또 언제 우승을 해보겠냐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유니폼 입었을 때 좀 더 각오가 남다른 것 같고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쓰라린 경험을 했던 김서현도 묵묵히 투구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 특정 선수를 언급을 안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편안함을 느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나. 한국 시리즈 우승의 주역 박혜민은 대표팀 주장을 맡아 변함없는 승부욕을 드러냈습니다. 좀 치열하게 싸우고 왔지만 코리아라는 유니폼 한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까다로웠던 선수들이 우리 팀이구나라는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대표팀은 이번 주말 체코와의 2연전을 시작으로 다음 주 도쿄에서 일본과의 2연전을 통해 WBC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올해 LG 우승에 빼놓을 수 없는 선수, 바로 4경기에서 무실점한 베테랑 김진성인데요. 팀에 오래 헌신하고 싶다며 우승 여운을 뒤로하고 벌써 몸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 시리즈 2차전 4회 투아웃 만루 위기에서 김진성이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다급하게 마운드에 오릅니다. 영우 뒤에 바로 나갈 줄 몰랐거든요. 이제 스트레칭 하다가 바로 그냥 급히 나갔어요. 몸도 잘 못 풀고. 뭐 삼진 잡아버리면 되지. 결과는 김진성의 생각대로였습니다. 시리즈 최대 분수령에서 잡은 삼진으로 김진성은 한국 시리즈 최고령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가 다 막아줄게. 어차피 또 막는 거. 그래 내가 다 막는다. 막아줄게. 최고령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꽃이구나. 좋긴 하지만 또 씁쓸하더라고요. 한국 시리즈 4경기에서 1승 2홀드, 평균 자책점 0. 원동력은 가족이었습니다. 나이가 저를 자꾸 절벽으로 미는데 저는 그걸 자꾸 버티면서 가족의 힘으로 좀 많이 버틴 것 같아요. 마운드에서 민찬아 아빠한테 힘을 줘 막 이랬거든요. 40살 나이에 데뷔 최다인 33홀드. 선배 노경은과의 홀드왕 경쟁에도 뒷얘기가 있었습니다. 영훈이 형은 저한테 제가 1위 하고 있을 때 너가 꼭 홀드왕을 해야 된다. 좀 은퇴할 시점에 있는 선수들이 경쟁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뜻인 것 같았어요. 오늘부터 잠실로 출근해 몸 만들기를 시작한 김진성. 자신의 별명처럼 오래 헌신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단연계약이라는 걸 한번 받아보고 싶지만 단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겠죠. 믿습니다. 천원천이. 26년 우승을 위해서 잘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하프라인에서 찬 공이 골대에 빨려 들어갔는데 오히려 고개를 들지 못한 황당한 사연, 터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크로아티아 리그입니다. 하프라인에서 그대로 백패스를 했는데 골키퍼가 나와 있었나요? 이게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50m가 넘는 초장거리 자책골. 실수에 넋이 나가버린 이 선수. 골대를 착각한 건 아니겠죠. 원더골은 원더골인데 아무도 웃지 못했네요. 이번엔 인도 축구입니다. 공을 몰고 나온 골키퍼가 슛! 그대로 골대를 맞고 튀어 올랐는데 이걸 다시 논스톱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다시 봐도 믿기 힘든 발리 슈팅, 스스로 묘기를 만들어냈네요. 마지막은 슬로베니아 리그인데요. 코너킥을 찼는데 이게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휘어지는 궤적이 예술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터플레이였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물러가면서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광주의 모습인데요. 산책로 주변으로 은빛 억새가 물들며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고요. 시민들은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산책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은 날씨 변화가 심했습니다. 중순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고요. 한 달에 절반가량 비가 내리며 강수량과 강수일수 모두 역대 1위 값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도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낮 기온은 더 올라서요. 서울의 기온이 18도, 부산 22도로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요. 중부 내륙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6도, 전주도 6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모레 올가을 첫 미세먼지가 유입돼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때론 격하게 정쟁도 하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 같은 강수도 두는 게 정치인들이고 언론은 보통 그걸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을 두고 그러는 건 마치 중립인 척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속 뭉개려 해도 사람들이 잊지 않는 게 있고 썩은 건 도려내야 합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